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법원까지 갔던 대선 후보 토론 문제가 양자에서 다자로 가는가 싶더니 정치권으로 돌아와 다시 삿바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둘만 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둘이든 넷이든 다 하자, 아니 아예 셋이 하자, 캠프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른바 조국 사태 2년 반 만에 나온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을 비롯해서 묵직한 재판 결과 내용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역대 최다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6시까지 확진자가 어제보다 1000여 명 줄긴 했지만 오늘도 10,000명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 끝나는 현행 거리 두기가 강화되는 것 아닌가 걱정도 드는데 정부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거리 두기로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는 설명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4,500명을 넘겼습니다. 오미크론 우세화 영향으로 하루 확진자 숫자는 사흘째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피크는 아닐 거고요. 이 정점이 이 상승세의 정점이 어디까지 갈지는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되고 그러한 급격한 상승기에 초반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택 치료자도 42,000여 명, 최대 관리 가능 인원의 4분의 3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상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 폭증세가 계속될 수 있어 방역 당국은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좀 더 확대해서 역량을 확충하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그 동네 병의원의 검사 진단뿐만이 아니라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의원이 환자 진찰과 검사, 치료를 맡는 것과 관련해선 세부 지침을 안내하고 신청 접수도 시작했습니다. 의사협회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이후 재택치료 및 환자 배정 등 진찰, 검사, 재택치료를 연계하여 통합관리하고 각 의원급 의료기관에 별로 연계하여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지 않고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리 두기 조치는 상당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낳는 만큼 의료체계 여력이 감당 못할 수준이 돼야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중증화율이나 병상 가동률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그리고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에 이르면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설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최대한 확산세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건 마스크 착용 등 오미크론 대응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국민 궁금증은 빠르게 확산하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집중됐습니다. 전파력은 크고 중증도는 낮다고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독감 수준으로 치부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기존 변이에 감염됐더라도 오미크론에 재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계절 독감보다 전파력은 좀 더 세고 중증도도 좀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 재감염률이 16배가 더 높다고 하고요. 그것은 재감염된 경우 그 중증도는 더 낮은 것으로. 오미크론 감염 때는 주로 콧물과 두통, 인후통 증상이 짧게 지나가고 델타 감염 때 관찰됐던 발열이나 미각, 후각 소실 발생률은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증 진행률은 델타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빠른 확산세에 환자가 급증하면 의료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유행의 규모의 정점이 얼마인가는 모형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약 1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주에서 8주 정도 환자 증가율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측돼 중환자 대응 역량의 한계를 시험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특성을 반영해 변경한 행동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고려해 되도록 면 마스크는 쓰지 말고 밀폐, 밀집, 밀접한 3밀 환경에서는 KF80 이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마스크의 종류를 잘 선택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코와 입을 충분히 가리고 또 얼굴을 밀착해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시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 사이 접촉을 최소화하고 모임을 한다면 하루 3번 이상 한 번에 10분 넘게 문을 열어 환기해야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감염 예방은 물론 중증 위험을 크게 낮추는 3차 접종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누구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이 같은 오미크론 대유행은 학교와 어린이집 같은 교육기관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시 휴업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설 연휴와 다음 달 개학이 겹치면서 아동,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한창 아이들이 뛰어놀 시간이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24일 원생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틀 만에 다른 원생들과 종사자, 가족 등 35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린이집은 휴업 기간을 설 연휴 이후로 연장했습니다. 근데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다 같이 문 닫으세요. 쉬어야 됩니다 하면서도 계속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보내고 특히 저희는 청정 지역이라고 부모님들이 믿으셔서 결석생이 거의 없었어요. 경기 용인시와 전북 전주시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아예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설 연휴까지 수업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감염은 어린이집뿐 아니라 학교나 학원 등 교육기관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이 초등학교에서도 지난 23일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해 40명 가까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시작된 감염이 가족으로 번지는 사례도 속출하면서 학부모들은 다가오는 새학기를 앞두고 불안감이 더욱 큽니다. 마스크도 잘 착용을 하고 아이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판정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감염이 제대로 잘 예방이 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0세 이상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최근 일주일 새 3%포인트 늘었지만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70%를 간신히 넘겨 성인보다 10%포인트나 낮은 상황.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백신 접종까지 잇따라면 대면 수업이라든지 학교 생활의 정상화가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소아용 백신 허가 일정에 맞춰 5에서 11세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주둔국인 오만병원에 의뢰한 PCR 검사 결과 청해부대 36진 최영함 승조원 304명 가운데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확진 판정을 받은 27명 가운데 10명은 인후통과 두통 등 경미한 증상이며 나머지 인원은 무증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장병은 일단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함정 내 집단 감염이 확인된 만큼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신규 확진이 급증하면서 재택치료 환자 숫자도 증가 추이가 가파릅니다. 하지만 재택치료자가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아직도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전에 사는 이모 씨는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뒤 자신을 관리해줄 의료기관을 안내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건강 상태를 묻거나 약을 처방해주는 전화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직접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역학조사서 등 환자 정보가 담긴 자료를 받지 못했으니 좀 더 기다려달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재택치료 진료 지원 시스템에 환자 등록을 해줘야 하는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처리가 늦어진 겁니다. 확진이 월요일 날 됐고 오늘 이제 벌써 목요일인데 병원에서는 보건소에서 아직 차트가 넘어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확진된 지 나흘이 지나도록 자신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이 어딘지도 모르는 확진자도 있습니다.
재택치료 사회인데 안내도 없고 보건소는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고. 대전시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루 확진자가 400명을 넘을 가능성까지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택치료 관리 실태는 우왕좌왕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촘촘하고 꼼꼼히 살펴서 재택 치료하시는 시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택치료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리 여력 확충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대선 상황도 짚어봅니다. 법원이 양자 TV 토론에 제동을 걸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사자 토론 추진 입장을 밝혔었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방송사 주최가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둘이서 양자 토론 열자고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안철수, 심상정 후보도 참여하는 사자 토론은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복잡하게 만든다면서도 양자 토론과 사자 토론 모두 하자고 반응했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생떼를 부린다, 민주주의의 부정이다라며 한 목소리로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TV토론과 관련해 또 다른 제안을 꺼내들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방송사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양자토론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라며 오는 31일 국회나 제3의 장소에서 직접 양자토론을 주최하자는 겁니다. 사자토론의 기회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니 양자토론 이후에 고민해보겠다며 다자 TV토론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맞수 토론이 서로 다른 점을 부각하고 국민들께 자기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더 유용한 그 토론 방식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생떼를 부린다고 비판하면서도 둘 다 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양자토론도 하고 사자토론도 또 하자면서 이마저 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발을 하나 사도 다 비교해서 사는데 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국민들의 운명을 책임질 후보들을 국민들 앞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다. 양자토론을 반대해온 다른 야당들은 윤 후보를 뺀 3자 토론까지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은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우려는 시도라며 링 위에 올라오지 않은 선수는 자동 실격이라고 꼬집었고, 저와 토론하는 게 무섭나 봅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정당은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탈법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 참석 여부를 먼저 밝혀주시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모두가 동의하면 수용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두긴 했지만 당장 방송사 주최의 실무 협상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설 연휴 사자토론 전망은 밝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이 같은 TV토론 논쟁 속에서 대선 후보들 행보도 분주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주를 방문해 5.18 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함께 전 대표와 함께 원팀 유세도 이어갔는데 설 연휴를 앞두고 호남 민심부터 되돌리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경기도 순회도 중 일정을 급히 변경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군 공항 이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광주가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그 가치와 정신, 민주개혁의 과제를 확실하게 완성하겠습니다. 민주당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최근 이 후보 지지율은 60% 안팎인 상황. 예전만 못한 텃밭 민심을 지적하자 지지율은 바람과 같다고 답했습니다. 세게 불다가 갑자기 잠잠해졌다가 이쪽에서 불다가 저쪽에서 불다 하는 게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아닌가 싶어서 연연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이 후보는 이어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함께 사고 현장 주변을 살폈습니다. 살려고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 재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위험한 기업 활동을 못하도록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에서는 시민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으며 전통 요새에 유달리 공을 들였습니다.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의 즉흥연설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달려와 손을 맞잡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 위기의 강을 건너는 그 배, 어떤 사공에게 그 배를 맡길 것인가? 너를 저본 사공한테 맡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5.18 시위 군중들의 직결지이자 시민들에게 우다방으로 불리던 곳에서 원팀 정신을 강조한 것 역시 집토끼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기 위한 전략으로 읽힙니다. 민주당 최대의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호남 표심에 불씨를 댕긴 이 후보는 다가오는 설 연휴 이 기세를 전국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골자로 하는 청와대 전면 개편 구상을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잇따라 정치 혁신안을 띄우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어서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표 정치개혁의 방점은 청와대 힘빼기에 찍혔습니다. 개헌 같은 거대 담론 대신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에 힘을 내려놓고 실무부처의 권한을 나누겠다는 게 골자인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광화문 집무실 이전을 그대로 꺼내든 점이 눈에 띕니다. 경호 문제로 결국 이전하지 못한 현 정부와 달리 미리 준비해 임기 첫날부터 옮겨 근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혁신 선언에 맞불을 놓은 셈인데 설 연휴 이슈에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윤 후보는 이번 정치 공약 발표를 앞두고 주제부터 내용까지 직접 챙기며 어떤 의제를 던질지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통 전날 저녁쯤 일정이 확정됐던 것과 달리 당일 새벽에야 주제가 정해졌고 직전까지 내용이 계속 뒤바뀐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 방침과는 정반대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7자 공약도 내놨는데 큰 손 작은 손 일반 투자자를 가릴 거 없이 주식 시장 자체가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되어야만 앞서 이재명 후보가 밝힌 주식 양도세 완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선거대책본부 차원에선 지지율 약진에 방심하면 안 된다며 파급력 있는 이슈를 쏟아내는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ARS 여론조사상으로 우리 당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실상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지지율 우위를 점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지만 쇄신 이슈를 먼저 던진 이재명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워진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면서 여성 경찰관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부총리직 신설을 약속하면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두 후보의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경의 현실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말씀하시겠지만은 그야말로 여성 삼중고론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치안 지키신다고 애쓰시죠. 또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싸우셔야 되죠. 또 경찰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성차별적인 관행, 성폭력과 또 싸우고 계십니다. 이런 여경의 현실을 외면하고 여경에 대한 편견을 오히려 조장하는 일부 정치인의 행태가 매우 부끄럽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이제 그 사람에게 맡기고요. 그다음 청와대에는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을 둘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잘못한 점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방역을 한 것이 아니라 과학 방역을 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치 방역을 한 것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1, 2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이 동양대 P씨의 증거 능력도 인정되면서 별도로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일과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위조 또는 허위로 보고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과 각종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경력을 부풀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전형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받아 장내 주식을 매수하고 재산 등록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사는 등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각종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 가운데 원심의 일부 유죄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씨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동양대 P씨는 딸 조민 씨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저장된 결정적인 물증인데 조국 전 장관 부부 입시 비리 혐의 다른 사건 재판부가 최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P씨 자료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위법하다고 줄곧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려면 P씨를 압수수색한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데 3년 가까이 보관한 건 동양대 측이라는 겁니다. 사실상의 완패에 정 전 교수 측은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좀 안타깝다.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 또 최근에 좀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난다라는 말씀밖에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도 SNS를 통해 참으로 고통스럽다면서 가족의 시련은 스스로 감당하겠으니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달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반면 당시 수사팀은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고 환영했습니다. 공정성 문제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았던 정경심 전 교수 사건에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은 가운데 이번 상고심 선고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다른 사건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모두 유죄가 확정이 되면서 딸 조민 씨의 거취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판결을 기다린다는 학교 측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인데 만약 입학 자체가 취소된다면 이후 국시를 통과한 점 등 판단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는 복지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서도 대한민국의 초유의 상황이거든요. 네, 이미 예. 조민 씨는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시라는 걸 쳐서 GP라 그러죠. 네. 지금 의사 신분이 되어 있는데 이 의전원이 취소됨으로써 바로 곧
그 국가고시의 의사 자격증이 바로 취소될 것인지는 그건 보건복지부가 좀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의전원 졸업하지 않는 사람이 국시를 쳤다는 이유만으로 의사 자격을 유지시킨다면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갑론을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명하게 보건복지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다른 재판들이 아직 진행 중인데다가 그동안 양분된 여론의 대립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의 시작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이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투자와 딸 표창장 위조 논란 등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연이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부서까지 투입해 3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장관 후보자에게 칼끝을 겨눴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진통 끝에 열린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1시간을 앞두고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소환 조사도 없이 전격 기소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딸 조민 씨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가족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일가 전체로 수사를 확대했고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조국 수호와 이에 맞선 조국 구속, 두 진영으로 쪼개져 주말마다 반대편을 규탄했습니다. 논란 속에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10여 개 혐의로 구속됐고 조 전 장관도 입시 비리에 함께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 앞에 서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정 전 교수와 관련된 법적 판단은 2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양분된 여론은 여전히 서로 대립하고 있고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입시 비리 혐의 재판은 이제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인정되겠지만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부 반발 여론이 거센 만큼 조국 사태가 낳은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성접대 처벌을 피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남은 뇌물 혐의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검사의 회유, 압박이 없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김학의 전 차관의 대다수 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났습니다. 김학의 동영상으로 알려진 성접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건설업자와 전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받은 다른 뇌물 혐의도 무죄와 면소가 확정됐습니다. 남은 건 사업가 최모 씨에게 받았다는 5천만 원 뇌물 혐의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최 씨가 증인신문 전 검찰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기존 입장을 바꿔 뇌물 공여를 인정했는데 검사의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라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파기환송심 법원이 7개월 만에 내린 결론은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최 씨가 연루된 사건에 관해 청탁을 했는지 등 법원에서 계속 진술이 바뀌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연예인 아들이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결심한 부분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야 하는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가 진술을 바꾸는데 검사의 회유, 외압이 없었다는 것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최 씨가 검사의 사전 면담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 조서 등을 제시받았는데 이는 답변 유도나 암시가 될 수 있고 사전 면담 당시 최 씨의 검찰청 출입 기록도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판결 직후 쏟아지는 질문엔 굳게 입을 닫았고 변호인은 별건 수사,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오늘 선고 뒤집혔는데 한 말씀 해주시면. 이 부분은 사실은 별건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수사에 비추어서 좀 상당히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나. 물론 검찰이 재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김 전 차관은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결국 김학의 전 차관의 모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무죄 판결로 마무리 수순입니다. 공소시효를 날려버린 1, 2차 부실 수사에 증인의 출입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면담까지 김학의 사건의 시작과 끝은 검찰이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요구하고 내정자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말에 불거졌습니다. 김은경 초대 장관이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정해두고 이전 정부 인사들의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입니다. 표적 감사도 계속 진행되는데 어떻게 지시하시는 이런 상황 검찰 수사를 거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을 표적 감사하고 내정자들을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현 정부 장관 출신 첫 구속이라는 오명을 썼지만 김 전 장관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국정 철학에 맞는 사람을 쓰려던 인사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정권 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강요와 업무방해,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을 뿐 실형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임기가 보장된 임원들에게 사표를 요구하거나 후임 추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하급심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인사로 100여 명이 피해를 받고 국민도 공공기관 채용 과정을 불신하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난해엔 당시 낙하산 인사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공기관 간부가 1심에서 업무상 재해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오늘 우리 금융시장에선 검은 목요일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3.5% 급락을 해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또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에 더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른 수급 우려가 낙폭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전날보다 3.5% 빠지며 2,614.49로 장을 마쳤습니다. 14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 넘게 주식을 내다 팔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이 1조 8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물량을 받아냈지만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고 코스닥은 3.73% 급락하며 850선마저 내줬습니다. 시총 69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주가 급락의 원인으론 먼저 미국의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꼽힙니다. 올해 3번 넘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예상보다 강한 긴축 선호 발언까지 나오며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단숨에 시가총액 2위에 올라선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에 따라 다른 대형주 비중을 축소하는 수급 쏠림이 변동성을 부채질했습니다. 다만 긴축 우려 등의 악재는 이미 일정 부분 시장에 반영돼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재 저는 매도세는 굉장히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스템 리스크의 징후도 보이지 않고 경기가 침체되는 혹은 공황에 빠지는 이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단기 반등 가능하다라고 충분히 보고 있고요. 미국의 3월 금리 인상 예고에 외환 시장도 출렁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1원 오르며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미 연준의 이번 회의 결과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사망 사고가 나고 그에 대한 책임이 드러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대형 건설 회사들은 현장 작업을 일시 중단한 채 일찌감치 설 휴무에 들어가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들은 대비할 여력 자체가 없다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둔촌동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 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하늘 위로 우뚝 솟아있는 대형 크레인 수십 개가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드넓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는 보이질 않습니다. 모든 게 멈춰선 공사 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모습입니다. 업종 가운데 유독 산재가 많은 곳이 건설업계인데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현장 노동자 대부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전국 주요 건설 현장 대부분 시행 첫날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협력사도 참여하는 안전환경 관련 교육 시간으로 작업을 대체했습니다. 대울건설과 DL-ENC 등 상당수 업체는 일찌감치 설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설 연휴를 계기로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올 한 해 성공적인 현장 운영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책임자인 CSO 직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중대재해를 성과평가의 중요 지표로 포함한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경영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까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50인 미만 5인 이상 작업장의 경우 앞으로 2년 동안 법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되지만 시간만 벌었을 뿐 어차피 대응 능력 부족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 특성상 경영진이 구속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산재 예방을 위하여 정부에서 시설 개선과 전문 인력 채용, 예산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입법 보합도 시급합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너무 일방적인 법규로 생각됩니다.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이 많아 미완의 시작이라고도 불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의 고민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기업들 생각은 이렇지만 노동계는 이 법도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주 처벌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데 시행 첫날부터 누더기 법을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산업용 기계제조 공장에서 55살 A씨가 숨졌습니다. 작업을 위해 세워둔 철판의 연결고리가 풀리면서 용접 작업을 하던 A씨를 덮친 겁니다. A씨 사망 사고의 법적 책임을 업주에게 물릴 수 있을까?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어렵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업체는 일용직만 고용해서 쓰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식 직원은 사장 1명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1인 사업자 일해서 걸리지 않겠어요?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폭발 사고로 공사 작업자 38명이 숨졌습니다. 발주처인 한 익스프레스가 무리한 공기 단축을 지시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발주처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발주처가 공기 단축을 지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노동계에선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강요한 발주처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조항도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자 0을 달성할 때까지는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단 한 사람도 허용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노력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28명. 이 가운데 78.6%는 상시근로자 52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작업자 1명이 더 발견됐습니다. 이 작업자도 28층 잔해물 더미에 매몰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붕괴 사고가 난 건물 28층에서 소방대원들이 잔해 무더기를 삽과 손으로 퍼냅니다. 그런데 작업이 한창이던 오전 11시 50분쯤 잔해 아래에서 세 번째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25일 발견된 실종자를 수습하기 위해 한층 더 높은 28층 중심 벽을 뚫었는데 거기서 공간이 나왔고 실종자도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을 투입, 잔해물을 제거하면서 인명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여 내시경 카메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잔해물이 문제입니다. 건물이 붕괴하면서 쏟아진 콘크리트와 철근이 매몰자 위로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잘못 건드렸다가는 잔해물이 무너질 수도 있어서 완전한 구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한 부분은 코어 부분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은 다 불안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부분은 불안전한 부분에 있어서의 잔해물 제거이기 때문에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작업자 2명에 대한 신원 확인도 이루어졌습니다. 각각 콘크리트에 묻은 혈흔과 지문을 채취했는데 실종자 명단에 있던 작업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종자가 확인된 27층과 28층은 바닥이 약해져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재물을 걷어내고 지지대를 설치한 뒤 전문가 의견을 들어 중장비를 동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화물차가 경사로를 미끄러져 내려가서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굴착기를 태운 화물차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벽돌을 쌓아 올린 담장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난 건 오전 7시쯤. 여기서 쿵 하니까 집이 허물어지는 줄 알았지. 깜짝 놀라서 나와봤지. 나와본 상태니까 이 차만 들어와 있지 뭐 아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화물차가 운동을 마치고 주택 근처를 지나던 60대 여성을 덮치면서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주택가 담벼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에 운전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 50대 A씨가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내리막길을 따라 70m 거리를 차 혼자 움직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경사로에 차를 세우고 자리를 비울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고인목을 사용하여 미끄러지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고, 또 이제 조향 핸들을 연석이나 벽 쪽으로 조작을 하여 혹시 미끄러지더라도 벽이나 연석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화물차 바퀴에 고인목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시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얼마 전 생후 2달 된 아기가 뇌출혈 등 심한 외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서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학대 의혹을 받는 부모가 뇌사에 빠진 아이의 연명 의료를 중단하면서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태어난 지 고작 2달 된 아기가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아기는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데다 몸 곳곳에 멍이 들고 양쪽 망막에선 출혈까지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시기가 서로 다른 갈비뼈 골절도 확인되자 담당 의사는 학대가 의심된다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 아동은 2주 뒤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아동을 부모가 더 이상 치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망에 이른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연명의료 중단 요건을 완화한 이른바 존엄사법이 시행되면서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동의만 있으면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부모가 아동학대를 저질러도 친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서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갖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 아동 부모는 아동학대 중상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여서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모가 학대를 저질러도 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연명 의료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환자를 대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절한 친권자를 지정받을 수 있게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집에서 아기를 돌보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료진 자문과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들께서 그 대선 후보의 정견과 입장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맞수 토론이 서로 다른 점을 부각하고 국민들께 자기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더 유용한 그 토론 방식이 아니냐. 우리가 신발을 하나 사도 다 비교해서 사는데 우리 국민들의 운명을 책임질 후보들을 국민들 앞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다. 저와 토론하는 게 무섭나 봅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정당은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자 토론 쪽으로 추진되는가 싶었던 TV 토론, 대선 후보 토론이 다시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어떤 형태의 토론도 괜찮다고 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다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랑 둘이서만 토론하는 것을 고수하면서 또 이를테면 꼬인 거죠. 자, 그렇다면 설 연휴 TV 토론은 못 보게 되는 걸까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광주를 방문해 텃밭 민심 잡기에 나섰고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수빈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 시간만 해도 31일 혹은 2월 3일을 놓고 대담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로 하되 날짜만 좀 정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다시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꼬였습니다. 동선이. 어떻습니까? 윤 후보가 앞서 영상 속에서도 어떤 형식도 다 하겠다고 했는데 법원의 판단을 받고 나서 다시 또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순리대로 보자면 31일 날 이제 사자 토론을 하는 안을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이제 양당이 협의를 할 때 31일이나 또는 이제 30일 두 날짜 중에 하루 방송사 사정이 된다면 이 방송 3사가 이제 중계하는 형태로 초청하는 이 토론을 하자라는 게 기존의 합의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양자 토론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자 토론으로 바꾸더라도 그 날짜에 하는 게 이제 사실 순리대로 보면은 맞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약간 좀 다른 논리를 들고 있어요. 합의를 한 것은 양자 토론을 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고 그게 방송사가 초청하는 방식으로 불가능해진 것뿐이다. 그래서 그냥 양자 토론을 하면 방송사가 와서 뭐 취재를 할 수도 있고 중계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31일 날 하고 나머지 4자 토론은 뭐 방송사가 다른 이제 날짜를 잡은 3일 날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게 이런 뭐 양자 토론이 꼭 필요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토론을 좀 꺼리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토론이라는 게 뭐 단순히 이제 어떤 각 후보마다의 유불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각 후보의 유불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정견이나 철학이나 이런 정치적인 능력이나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그런 윤석열 후보의 이제 발언 중에 지금 들으셨듯이 양자 토론이 보다 유용하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한 부분은 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토론 시간을 길게 잡는다고 해도 지금 이제 지상파 방송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2시간 내에 네 후보가 공평한 기회를 나눠 가지는 형태의 토론이라는 거는 일정 부분은 그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약될 수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지상파를 통해서 내놓는 토론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이제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이제 기회를 보장하는 토론이어야 되는 거고 양자 토론이 이제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사실 그거를 그 이후에 이제 모색해 보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근데 지금 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이런 토론의 원칙으로 봐서도 부적절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사자 토론을 받고 양자 토론은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순리대로 좀 자연스럽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또 정의당 입장을 좀 화면에 보여주시죠.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양자 사자 토론 다 받겠다 둘 다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이런 새가슴으로 무슨 정권 교체라는 입장이고 앞서 안철수 후보는 내가 무섭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 빼고 셋이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왜 그러면 사자보다는 양자를 앞세울까? 전략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그렇게 앞세울까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가장 쉬운 상대가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재명 후보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면으로 대결하는 쪽이 오히려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당의 네거티브 캠페인이든 어떤 정책이든 간에 이재명 후보를 계속 상정해가지고 진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익숙해져 있는 아직까지 양자 토론은 하지 않았지만 익숙해져 있는 게 있고 또 별르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여러 명 후보들이 있는 상황에서 토론을 여기저기 방향으로 주고받기보다는 이재명 후보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또 필요성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좀 까다로울 수 있는 이유는 안철수 후보하고는 지지층이 좀 같이 공유되거나 표를 나눌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에 있는 후보들이 정면으로 맞붙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봐주기도 어려운 굉장히 묘한 애매한 관계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행여나 안철수 후보 쪽에서 뭐 의외의 강공이 들어온다거나 이럴 경우에 방비가 어려운 그리고 잘해봐야 본전인 그런 상태로 가기가 또 쉬운 것이고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아마 이 후보들 중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가장 강공을 펼칠 후보는 심상정 후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어느 정도 선두주자에 가까운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 공격할 때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심상정 후보는 거의 뭐 어떤 검열이랄 것도 없이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해올 것이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아프거나 혹은 성가시거나 이런 상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양자 대결을 통해서 이 대선은 양자 간의 대선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붙여놓는 거 그리고 어쨌든 간에 본인이 조금 토론 솜씨가 뒤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비해가지고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대로 하면은 실제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무서운 것도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제 정권 교체의 적임자가 누구냐라는 프레임이 또 있는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다소 이제 지지율이 좀 이 주춤하는 상승세가 주춤하는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좀 이렇게 하강하는 이런 모습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까지 끼우는 어떤 이 토론을 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이제 나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다소 이제 토론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스러워서 좀 이렇게 양자 토론을 고집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의 자신감 있는 그 발언이 이제 맞는 얘기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마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맞춤형 전략을 이제 좀 상정했을 것이다라고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아마 그런 거겠죠.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검사 출신이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여러 가지 뭐 그게 대장동 의혹도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성남 FC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법으로 뭐 이렇게 좀 법에 위반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분야는 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전문 분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몰아붙이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다른 정책 분야의 어떤 여러 가지 미비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전략도 좀 서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다른 이제 자기가 익숙한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제대로 잘 정리해서 이제 능숙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특히 정책에 대해서는 말이 다소 길어지고 늘어지고 그다음에 개념을 주로 설명하고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 보면은
본인의 정책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약점이 좀 있어요. 그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아마 이 효과 면에서 보면은 양자 토론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지금 내려놓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마침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의 2분할 투샷이 지나가니까 방금 든 생각인데 두 사람의 양자 토론도 좀 보고 싶다. 정말 무서워하는지 보고 싶다는 생각 드는데 아무튼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은 그래서 언제 어떻게 열릴 것인데라는 의문이 나오거든요. 일단 윤석열 후보 빼고 3자 토론 하자는 목소리도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끝까지 4자 토론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토론은? 윤석열 후보 빼고 하자 이거 정의당 심상정 후보 네. 하는 얘기인데 이게 민주당이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이 또 그걸 받아줘도 민주당의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그냥 빼고 가는 걸 원했던 거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글쎄 이게 원했던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의도치 않게 만난 경우일 수도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안 왔기 때문에 늦출 수밖에 없다. 예, 이 논리로 가면서 민주당도 좀 양자 토론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가능성도 좀 개연성이 커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네 후보 모두 셈법이 좀 복잡한데 여기에 좀 껴있지 않은 이를테면 김동연 후보나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법원의 판단을 좀 기준으로 하면 법정 토론의 어떤 기준, 여론조사의 어떤 평균치 이런 걸 좀 감안해서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법정 토론의 기준이 있는데 지금 그 기준대로 하면 이제 김동연 후보라든지 뭐 허경영 후보 등은 이제 토론에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의 초청 대상인지 아닌 것이죠. 법정 토론의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후보들도 발언할 기회가 있어야 되고 뭐 나름대로 이제 정견을 펼칠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건 이제 일정 기준을 이제 좀 하회하는 이러한 후보들은 또 따로 모아서 이제 토론을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어지는 것은 바람직한데 지금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4자 토론, 5자 토론 이런 것에 포함하는 형태로 즉 법정 토론이 아닌 방송사 주관의 토론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앞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효율성의 측면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될 것이냐 이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보면은 너무 많은 이제 후보들이 좀 난립하는 그런 형태의 토론이라면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될 건데 그러한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현실적으로 지상파 방송들이 할애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법정 기준을 어떤 하회하는 그러한 형태의 토론은 이제 방송사로서는 진행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이 법정 토론이 아닌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은 어떤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 가처분 신청 때문에 법정 토론에 가깝게만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돼버렸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자율성을 좀 가지고 충분히 이 지상파의 공공성을 활용하는 형태를 전제로 해서 더 다양한 토론 형식을 좀 열어봐야 될 필요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언제 열릴지 좀 조율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토론에 관심 없던 유권자들도 좀 보게 만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대선 후보 동향으로 좀 넘어갈 텐데 연일 쇄신안을 내놓고 있는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텃밭임 광주를 방문해서 사실은 이제 경기도 순회 도중이었는데 일정을 급하게 변경하면서 광주에 갔습니다. 자, 일단 그 배경부터 좀 해석을 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뭐 상세히 소개를 못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지역 언론, 광주라든지 이쪽 지역 언론에 실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봤고 또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광주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예전에 이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에는 좀 못 미치는 이런 결과들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8, 90에 못 미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뭐 이건 여론조사마다 좀 편차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선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세 후보 같은 경우에 호남 쪽에서 어느 정도 득표 잠재력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어쨌든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후보하고는 좀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호남에 신경을 좀 많이 쓰기도 했었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미 예전에 국민의당을 하면서 호남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은 그런 적이 있고 또 정의당 같은 경우도 호남에서 일정 부분의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뚜렷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제 표가 잠식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서 이 광주에서 일어났던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을 대표해서 광주를 방문했다가 또 유가족분들이라든지 이쪽에 항의를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기 징후다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감지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기감을 느낀 그런 차원의 행보였다라고 보시는데 장소가
장소와 또 동반자가 눈에 띕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충장로에 올라서 연설을 한 것도 눈에 띄는데 일단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나서 또 김민하 평론가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과 득표율이 다르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바람 같은 것이어서 세게 불다가 갑자기 잠잠해졌다가 이쪽에서 불다가 저쪽에서 불다 하는 게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평소의 여론조사 지지율하고 득표율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광주, 전남, 호남이 60%대인데 다른 후보들의 경우는 90%대, 그럼 80% 아니었냐.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다르다. 거긴 득표율이고 여기는 여론조사 지지율이다. 다른 전 그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평신은 60%대였다가 득표율은 80~90%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지율과 실제로 자신이 받을 득표율은 다를 것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이낙연 전 대표의 동반 행보까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얘기한 게 이제 사실관계로 보자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선거 과정에는 예를 들면 뭐 호남 홀대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지지가 흔들리는 국면도 있고 뭐 이런 어려움을 또 겪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투표를 할 때는 호남의 어떤 좀 절대적인 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표를 할 때는 좀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 좀 이렇게 신뢰의 메시지를 나름대로는 보낸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감성적인 접근이 좀 있는 것이죠. 지지해 줄 것이라 믿는다. 지금 여론조사는 좀 이렇게 나오더라도. 예.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의 이제 그 숫자 자체는 또 여론조사 이 기관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또 구도의 문제도 같이 끼어 있는 겁니다. 앞서 김수희 평론가가 말씀하셨듯이.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정리될 거다 이 얘기를 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장소가 또 굉장히 이제 상징성이 있는 장소고 또 광주이고 그리고 이제 이 나름대로의 이 민주당의 적통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위치나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제 경북 안동 출신이고 또 완전히 이제 어떤 민주당의 주류와는 좀 지금까지 이제 가져온 정치적인 행보의 결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지금 이재명 후보의 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최근에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또 제기되고 있는 성남시장 할 때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의혹 이런 게 제기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좀 여러모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라는 여론에 불을 붙이고 있고 호남에서도 일부 이렇게 지지율이 하강하고 있다고 하면은 수도권이라든지 이재명 후보가 또 승부를 걸어봐야 될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 좀 불안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서 지지층이 이제 흩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이라고 지역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 역사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상징적인 어떤 그러한 신뢰를 좀 확인함으로써 이 분명히 이제 어떤 바닥을 튼튼하게 다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중도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해 보겠다라는 전략에 이제 나름대로의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는 좀 이 지지율과 득표율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 연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 저것은 평론가가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론가 입장에서 여론조사 분석을 하면서 지금 광주나 뭐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는데 사실 선거에 들어가다 보면 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는 평론가가 해야 되는 것이고 많이 정치인이라면 들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지율, 득표의 선호도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예. 근데 정치인이라면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지를 더 많이 모아주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호남 주민분들이 스승과 같아서 나를 더 단련시키고 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보라는 취지로 아직까지 선뜻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더불어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 쇄신 움직임이 상당히 크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7인의 100기 조국 선언도 그렇고 586 용태론도 그렇고요. 네거티브 중단 선언까지. 이 같은 앞서 보면 자막에 발등의 불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본인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연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어떤 지지율 탈피를 위한 어떤 좀 반등의 기회 어디서 좀 잡아야 될까요? 토론회일까요? 근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좀 이 언론의 표현으로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 좀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여론이 크기 때문인 거죠. 그게 1차적으로 이제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인 건데 그거를 좀 이렇게 뚫기 위해서는 결국은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우려라든가 네. 지금까지의 이 정권에서 겪었던 어떤 일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이재명 정권에서는 다 똑같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줄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른바 이제 86세대의 용태론이랄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7인의 임명직 좀 거부 선언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 이유가 민주당의 색깔이 바뀔 거다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근데 그게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에 가닿을 정도 지금 진행된 것으로 보이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좀 시작하다가 시동 걸다가 이제 좀 빠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네. 이렇게 당의 변화가 민주당이라는 어떤 조직의 변화가 후보의 어떤 이 새로운 정치, 이재명 후보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들이 쭉 필요한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 교체, 정치 개혁의 나름대로의 공약을 또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내놓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언론이 이제 가장 많이 주목한 거는 물론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30대, 40대 장관을 배출하겠다든지 네. 그리고 뭐 인재를 정파와 뭐 이런 것에 이제 좀 이런 것에 초월해가지고 좀 이렇게 넓게 쓰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정도의 약속은 또 어느 후보든지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나는 인사를 편향되게 쓰겠다든지 나는 뭐 60대 이상의 장관들만 쓰겠다든지 이런 이 약속을 하는 후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약속으로 사실 귀결되는 그림처럼 지금 돼버려서 네. 이 쇄신 드라이브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 자체로 지금 이 정권 교체 여론을 뚫고 이재명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설 연휴 전까지 이런 전기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좀 흐름이 끊긴 모양이어서 여러모로 이제 좀 이걸 통해서 이런 쇄신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다소 어려워진 모양새인데 내일이라도 추가적인 어떤 인적 쇄신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뭔가 지금과는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를 던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돌파구를 뚫을 수 있을 거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용퇴하고 뭐 물러나고 임명직 안 맡고 이런 것으로 빈 공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빈 공간을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채울 거냐에 대해서 정치적인 로드맵을 내놔야 이제 돌파구가 생긴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내일이라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려놓기만 할 것이 아니라 채우는 좀 작업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쇄신과 관련해서 좀 체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 와중에 또 쇄신 자체도 좀 삐걱거리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선대위 총괄본부장에 586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상호 의원이 나선다거나 이렇다 보니 당내에서도 배 아픈데 발등에 소독약 바르는 격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좀 평론가님 보십니까? 네, 이거 갑자기 세대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러나려는 사람들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들어오는 사람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정치 선배들이 오냐 해가지고 키워주는 차세대 리더는 크게 성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독일의 뭐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자기 정치 스승이자 대선배인 콜 총리를 한번 들이받고 컸습니다. 다들 네.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인데 민주당이 그런 기회 뭐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보여준 적이 없었죠. 갑자기 그렇게 헐레벌떡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이고 이제 좀 스포츠 팀으로 비유하면 후보 선수나 이진이 약한 팀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데뷔도 일찍 해왔고 사실 2000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소위 386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고 그때 데뷔를 했던 분들이 이제 거침없이 성장을 해왔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 거치고 그리고 특히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어떤 정권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득을 통해서 더더욱 자신들의 입지를 굳혀왔고 지난 2020년 총선 때도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차지하는 과정에서도 그때도 당의 핵심을 질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차지를 해왔는데 갑자기 물러나는 것이 잘 되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더 책임 있는 행보는 본인들이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가는 길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고 가겠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일들 중에서 못했던 일들 그리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일들 이런 것들을 지목을 하면서 오히려 과제들을 분명히 짚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필요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이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 그냥 그만두겠다, 뭐 불출마하겠다 이런다고 해서 동세대의 다른 리더들이 또 따라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사실은 제가 봐도 이제 86세대 이후에 그 포스트 세대들도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사람만 바뀌어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이 점을 본인들이 더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짧게 한번 하나 여쭤보면 최근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행보를 보면 쇄신 행보가 있고 또 공약들도 많이 내놓고 있는 정책 행보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문재인 정권과의 어떤 차별화, 거리두기 행보가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점이 좀 그래도 지금 시점에선 쇄신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뭐 정책이든 뭐 쇄신이든 이런 것들을 내놔서는 좀 늦는다. 이미 늦은 시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예. 저는 오히려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정동영 전 장관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의미한 조언을 해줬어요. 일정을 줄여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정을 줄이고 숙고를 하면 그 숙고하는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였는데 저도 그런 숙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일정들을 밥비소화를 하고 이 지역 가면 무슨 얘기할까 저 지역 가면 무슨 얘기할까 이러다 보면 메시지들이 굉장히 단발적으로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서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펼쳐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정을 줄이고 무슨 숙고를 할 거냐, 그동안 민주당이 뭘 잘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어떤 타개책을 내놓기 전에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성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사과 행보를 좀 해오긴 했는데 그 사과의 멘트들을 잘 들어보면 국민들이 느끼는 그 마음, 생각 이런 거는 이렇게 딱 오래 붙이듯이 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진솔한 행보가 뒷받침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기 이제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이제 차별화라는 게 일부 정책에서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제 굉장히 주변적으로 지역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정책에서의 차별화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서 정치적인 어떤 차별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별화가 뭐 이제 문재인 정권과 싸워라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이제 문재인 정권의 정치와 뭐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어쨌든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는 왜냐하면 그게 본인의 과거에 이제 지자체장 할 때 리더십이잖아요.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 성과를 내는 방식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내가 오르니까는 무조건 끌고 가겠다. 네.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여서 내는 성과를 내는 방식은 또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승부수를 나름대로 이재명 후보가 몇 개 던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장동 특검도 뭐 하자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논란 속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는 지금 진도를 안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추경과 관련돼서도 추경에 재난지원 대해서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추경에 대해서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모이자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동의가 안 되니까 진도를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밀어붙여서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승부수를 관철시킬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이재명 정치는 지금 우리가 봤던 문재인 정권 정치하고는 달라. 이거 네. 체감할 수 있고 그래야 쇄신 드라이브와 여러 가지 일정과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구슬이 하나라도 이제 꿰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로 꿰어지는 그런 맥락이 형성이 되는데 네. 그런 맥락은 없고 일정은 많고 메시지도 많고 이 결과가 나오는 건 없다. 이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이재명 후보가 이쪽 저쪽 부는 바람과 같다고 표현한 지지율 얘기할 때 좀 더 연장해서 듣도록 하고 이번엔 윤석열 후보 행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치 쇄신 방안 맞대응 차원일까요?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를테면 청와대 힘 빼기에 방점을 찍은 대목이거든요. 들어보시죠. 국민과 소통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합니다. 본의만 내세우는 초법적인 대통령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은 법의 지배 틀 안으로 내려와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네, 지금 발언 들으시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라고 아마 생각하신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지율에서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청와대 역할 축소 방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청와대 축소는 윤석열 후보가 몇 달 전부터 공언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됐는데 이번에 좀 빨리 꺼내든 게 이재명 후보 쪽에서 쇄신안을 내보이면서 우리도 네. 빨리 대응해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좀 작은 차원에서의 평가와 큰 차원에서의 평가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작은 차원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한국식 대통령제가 무르익어 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무르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패하는 측면도 있는데 청와대가 너무 지나치게 비대화되는 성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내각이나 의회 위에 군림하는 이게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이거든요. 그때도 보면 여당이 뭐 패싱을 당하고 이런 현상이 있고
또 마치 어떤 청와대 어떤 수석이 장관보다 더 우위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정치학계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제기를 해왔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봤을 때는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은 큰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청와대만 줄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사실 원래 제기됐던 정치학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의식은 의회, 정당, 내각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그림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다. 그렇다면 그냥 청와대 인력만 줄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역할만 들거나 이런 식으로 흐를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번 대선에 정책 공약 제시하는 것들의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큰 틀이 안 나고 자꾸 작은 것을 잘라서 던지는 근데 이것이 정치 체제 공약에서도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빠른 시일 내에 전체 그림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전체 그림을 제시해야 된다. 뭐 그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좀 이 청와대를 뭐 일부 언론 뭐 해체 이렇게도 표현을 했던데 청와대 규모 축소하고 광화문으로 이제 이렇게 집무실을 옮긴 다음에 민관 합동의 어떤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제 통치를 하겠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김수희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의 이제 조직 규모를 줄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도 줄이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내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얘기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민관 합동회, 즉 민간의 전문가들이 많이 결합을 하고 이러한 민간 합동의 거버넌스를 만들었을 때 그럼 그게 청와대에 비서가 있는 것하고는 어떤 점에서 크게 다른 거냐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비서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여러모로 이제 휘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손과 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이제 파견된 전문가들이 거기 결합하면은 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냐 이게 좀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을 했었어요.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겨가지고 일상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퇴근할 때는 이 시민들하고 맥주도 한잔 하고 이런 것까지도 이제 그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근데 못한 이유가 그냥 의지가 없어서 못한 거냐? 아니에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북한의 유사시의 어떤 공격 막 이런 것까지 시나리오를 그려서 서울 정부 청사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점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좀 업데이트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청와대의 규모를 줄이는 게 반드시 공간을 바꿔서 해결할 문제인가 저는 의문이고 오히려 백악관을 보더라도 백악관 내가 굉장히 오밀조밀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윤석열 후보가 오늘 설명한 것처럼 전문가라든지 이 백악관 스태프들이 유기적으로 이런 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그럼 청와대의 지금 구조를 또 효율적으로 만들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고 비서동에서 이제 업무를 보거나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이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설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이 대통령실을 광화문으로 뭐 만들겠다, 뭐 관저는 뭐 총리 공간으로 가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얘기 같아서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는 좀 의문이 좀 생깁니다. 윤석열 후보 행보를 여론조사 결과를 좀 놓고 봐도 이어가도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나온 MBS 결과를 좀 보여주시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오차 범위 안에서 이번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안철수 후보는 10%, 이재명 후보는 35%, 윤석열 후보가 34%, 이를테면 초박빙인데 어떻습니까? 앞서 내놓은 어떤 청와대 관련 정책들도 그렇고 지지율 약진에 좀 방심하면 안 된다. 설 앞두고 좀 이슈를 갖고 와야겠다. 파급력 있는 좀 얘기를 하자. 이런 차원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청와대 축소 공약 같은 경우도 이제 상대방 공약을 봐가면서 사실은 청와대 축소라든지 이런 문제만 딱 던졌을 때는 그게 그렇게 인기 있는 공약은 아닙니다. 국민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의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도적으로 제시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마침 상대편에서 쇄신 공약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불을 짚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설 전에 뭐 별도의 어떤 먹고 살 만한 먹고 사는 주제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설 직후부터 빨리 나오거나 뭐 이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전략을 얘기하다가 김민하 평론가님 얘기를 좀 덜 들었는데 지금 이번 여론조사를 토대로 설 연휴 전에 지금 날짜가 몇 개 없거든요. 어떤 좀 이슈를 먼저 선점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
일단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모로 이제 본인의 흠이 너무 크게 부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흠이 예. 그렇죠. 이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이제 성남 FC 문제 따로 또 이제 네. 새롭게 등장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명과 설명과 그리고 좀 종합적인 어떤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게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설 민심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게 내가 흠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정치를 해왔고 지자체장으로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덮을 만큼의 어떤 유능함이 있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 그게 세신 드라이브든 네. 본인의 이제 그게 여러 가지 공약들의 어떤 문제든 뭐든 간에 그게 어떤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유능함이다라고 와닿지가 않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능함이라는 걸 내가 이만큼 지식이 많다. 금융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아는 게 많다. 그리고 내가 이런 많은 정책들을 내세울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이재명 정치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 유능함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이제 지지율이 그래도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이제 큰 공약을 꺼내는 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앞서도 보셨듯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네. 이 여론조사 자체가 이제 그동안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이제 뭐랄까요 불리한 여론조사잖아요. 그동안 결과가 나온 걸 보면은 네. 어떤 여론조사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게 나오는 조사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추세라는 걸 보면은 윤석열 후보에서 빠진 지지율이 복구가 된 거고 이재명 후보는 다소 이제 좀 하향세거나 이런 상황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지지율이 복구된 거는 결국은 2030 여론에서 이준석 대표와의 이런 좀 이 문제를 정리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이런 거를 급하게 던져가지고 네. 일단 이제 새는 걸 막고 안철수 후보로 갔던 걸 다시 끌어와서 복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자란 게 뭐냐면 이렇게 급하게 복구는 했지만 결국 이제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이 큰 나라 일을 맡기에 얼마나 적합한 준비가 된 후보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공약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 연휴 때 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대통령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식견을 갖췄더라. 이게 이제 돼야 되는 거고 그 여기에 연관돼서 지금 토론 전략도 토론에 관련된 전략도 네. 지금 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준비된 어떤 대통령이다라는 게 구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슈 그리고 실질적인 자기의 어떤 비전과 로드맵, 그런 블루프린트 이런 데서 증명이 돼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과제가 두 후보 공이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른 조사 결과 몇 개 좀 더 볼까요? 당선 가능성과 관련된 건데 이재명 후보가 이 결과에선 38% 당선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37% 나온 결과가 있고 또 가상 오자 대결을 벌인 결과 엠브레인 퍼블릭 결과인데 여기서도 이재명 후보는 33.5%, 윤석열 후보가 35.9% 보이고 있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 여기서는 12%를 기록하고 있는데 앞서 보셨던 MBS에서는 10%. 최근에 어떤 상승세로 본다면 조금 주춤하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가처분 신청 인용이 되면서 조금 더 존재감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추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서 건너온 지지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타고 상승세를 탔는데 네. 그 지지가 상당히 빠져나갔다고 되돌아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안철수 후보가 많이 꺼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네.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20대 지지율은 떨어졌는데 30대, 40대, 50대에서 올라간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쪽 표는 빠져나가는데 한쪽 표가 다시 들어온다거나 네.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안철수 후보가 잘 인식을 하고 돌파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뭐 노동이사제 반대라든지 민주노총에 대한 강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수표를 다시 깎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이제 보수표가 아닌 중도표라든지 무당층 내지는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듯한 이런 쪽으로 저변을 넓혀나가야 독자 후보로서 설 수 있는 기반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윤석열 후보에게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그것은 본인 의지대로만은 안 될 겁니다. 윤석열 후보 쪽에 악재가 터지거나 이래야지 옮겨올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그 표들을 기다리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그 안철수 후보가 지난 정치를 해오면서 좌로 이동했다, 우로 이동했다가 이런 포지션 이동들이 있었는데 이번 대선은 그것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좌표를 정해놓고 앞으로 가는 선거 전략을 펴야 될 거다. 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김수인 평론가 말씀에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네. 안철수 후보가 패턴이 있어요. 이제 양당 후보들, 양쪽 후보들이 좀 시원찮다거나 이런 여론이 커지면
이제 바다를 둘로 가르듯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쭉 올라갑니다. 그런 국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모든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그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쭉 가르고 나갈 때 정점에 이르렀을 때 안철수 후보가 자기 포지션을 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김수민 평론가 예를 든 것처럼 좌우로 왔다 갔다 이제 한다든지 또는 이제 선거 또는 이제 이 국정을 운영하는 어떤 능력에 있어서 보여줘야 될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주변적인 거에 천착한다든지 이런 모습 보이거든요. 이번에 뭡니까? 다른 후보들이 뭔가 배우자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좀 친인척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제일 앞에 내놓는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당의 이제 백드롭이라고 부르는 이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나오는 이 배경을 보면은 안철수 신제가 치고 평천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여러 가지 자기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경쟁하는데 우리 집안은 문제가 없다. 이거 하나로 지금 승부를 걸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네. 한다면 그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지율이.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안철수가 지금까지 해오고자 했던 정치는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캠페인을 지금 빨리 기획을 하고 그걸 보여줘야 그나마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그래야 자기 영역이 확실하게 생긴다. 네.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2분만 더 쓰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좀 평론을 듣고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법원의 판단 내용과 법리적인 해석은 앞서 사회부 리포트로 전해드렸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확정 판결의 의미 그리고 파장까지 좀 짧게 시간이 많이 못 들려 죄송합니다만은 네. 저는 유죄가 입증되어 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판결로 대선에 큰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근데 좀 민주당이 아프게 중장기적으로 복귀해야 될 부분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국 사태 때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단언컨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조국 사태가 상당히 기회였습니다. 안에서 차별화된 새로운 리더십이 태어날 수도 있는 그런 계기였는데 당이 지나치게 일색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선거 들어서서 조금 불리하다 싶으니까 급박하게 새 신안들이 나오는 거다. 네. 민주당이 조국 사태를 진지하게 다시 복귀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2년 5개월 전 시점을 언급하셨고요. 네. 저는 판결에 대해서는 각자의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반발할 수 있겠고 한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것 봐라 역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치라는 측면에서는 이걸 굉장히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되는 사건이라고 보는 게 처음에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이제 그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들이 수사를 받을 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의구심을 가진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반발하고 행동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하고 민주당이 뭐라고 했느냐? 이 법원의 시간에서는 다를 거다라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검찰의 시간이 아니고 법원의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법원의 시간 다 지났습니다, 이제. 네. 완전히 다 지난 건 아니지만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습니까? 이런 결과잖아요. 그러면 법원의 시간을 이제 거쳤지만 우리가 좀 그 과거에 우리가 무리했던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이런 입장들을 좀 진실되게 좀 표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또 송영길 대표가 입장 표명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거기에 대해 사과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제가 볼 때는 명시적인 사과가 필요하고 결국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대통령의 결정이 옳았던 거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평가를 지금이라도 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장재원 간사님 정말 법무장관이 저런 식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뭐를 확인해 줬길래 그렇게 노여워하십니까? 정말 출입국 기록이 뭐 어쨌다고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할까요? 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법 상정을 그토록 요구청할 때는 코빼기도 비춰주지 않더니 오늘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걸 보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너무 뻔해서 참으로 민망합니다. 김건희 씨와 양재택 씨가 교분을 주고받았다고 얘기되고 있는 시기에 둘이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출입국 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 본인도 체코 여행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 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여기서 그것을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제시하시면 불가능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찹니다. 위원장님 참 나쁜 장관이에요. 참 나쁜 장관이고 아니, 장재원 장관 간사님. 며칠 안 남았는데 장재원 간사님, 제가 장관 뭐라고 며칠 안 답을 했기 남았는데 때문에 민주당 무슨 예? 공 세워가지고 복귀하는 거 지금 뭐 눈도장 찍고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계속 답을 했기 공신력이 때문에 올라가지고 돌아가려고 작전 짜고 있는 겁니까? 제가 뭐를 한심하기 확인했습니까? 짝이 없는 장관이에요. 체코 여행과 관련되는 대선은 당사자께서 갔다 오신 걸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답변을 못한다 그런 건데 왜 갑자기 화를 내시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말 안 들려요?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있는 이 시간을 왜 또 그렇게 정치적으로 오독하고 왜곡하십니까? 저는요 박봉계 장관이 아주 교묘하게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채권이 뭐니 본인의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서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된 부분인데 법무부의 출입국 행정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누락된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장관께 직접 확인받고 싶었던. 확인을 했습니다. 뭔데? 의사진행 발언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저 두 분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최근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졌는데 설 연휴에는 날씨가 꽤 추워진다고 합니다. 날씨는 비교적 좋지만 설 당일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월 하순 들어 한파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예년보다 4, 5도 높아 포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설 연휴에는 다시 겨울의 심술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첫날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 기온이 영하 7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한낮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며 겨울답게 춥겠습니다. 설 전날과 설 당일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지만 날씨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성묘길에 큰 불편이 우려됩니다. 2월 1일 날 중부지방으로 해서는 일단 많은 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는 일단 기온이 낮은 지역, 그다음에 서풍기류가 들어올 때 저기압성 회전에 의해서 서풍기류 들어올 때 산악과 그 지형과 부딪히는 지역, 즉 내륙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기 동부나 강원 영서가 되겠는데요. 이 지역으로 해서는 대설 가능성이 현재 충분히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주 강수 때는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새벽에서 오전 사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닷길은 귀성길은 편안하겠지만 귀경길에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고됐습니다. 기상청은 설 연휴 마지막 날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며 섬 지역에서는 사전에 배편 결항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쏘아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6번째 무력 시위고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는 이틀 만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25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을 쏘아 올린 지 이틀 만에 올해 6번째 무력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이번엔 5분 간격으로 2발을 발사했는데 발사 장소는 함경남도 함흥으로 파악됐고 지난 14일, 17일과 마찬가지로 동해 무인도 알섬을 표적으로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행거리는 약 190km, 고도는 약 20km로 탐지됐습니다. 지난 20일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유예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인데 전통적 우방인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도
보란듯 연쇄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외부 일정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미사일 능력 증강은 시간표에 따라 꾸준히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1월까지는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국방력 강화, 전쟁 억제력 그 운운하면서 대남 대미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긴급 회의를 열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연입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중국을 압박하는데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국 견제 경제 프레임에 한국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최 화상 대담에 나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데 있어 아시아에서 한국보다 더 큰 리더십을 행사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보다 캄보디아나 미얀마, 쿠바의 잘못을 비판할 때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데 소극적이란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국은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막무가내로 중국의 눈을 찌를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눈을 찌르다는 심기를 건드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국이 사드 배치 후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처한 사례를 들며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맞서고 중국의 강압이 최선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줄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 교차하는 지점이라면서 우리는 다가올 한국의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에 상관없이 한국과 더 깊은 관계와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합리적 플레이어라고 지칭하며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프레임에 한국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현지 시간 26일 펴낸 보고서에서 조기 참여 국가가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은 중국 주도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힌 구상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조금씩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웠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산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철원 영하 12도, 대전 영하 6도, 대구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3도, 대전 5도, 광주 5도, 부산 9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아 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대기가 더욱 건조해집니다. 특히 전남 동부와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불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대체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춥겠습니다. 또 설 당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 귀경길에는 파도가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